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C 언어랑 C++이랑 좀 어떤 점이 다른지, C++에서 좀 더 강화되거나 추가된 기능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문법에서의 변화는 그냥 좀 사용하기 편해졌다 정도인데, 이제 그러니까 C 언어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더 편하게 C++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 객체의 지향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아예 C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문법이고요. 그리고 C++에서는 C++의 탄생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 객체의 지향이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C++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객체의 지향이 뭔지, 어떻게 C++은 객체 지향을 제공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객체 지향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본 베이스 지식을 다시 한번 리뷰했었는데요. 어제 마무리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조체, 자동차 카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두 개의 변수를 묶어서 자동차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자료 구조라고, 그러니까 구조체니까 자료 구조라고 할게요. 자, 이런 자료 구조가 있을 때 자료라는 거는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죠. 저장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건 이제 자료를 처리하는 행위를 얘기하니까, 결국 이제 이 구조화된 자동차 자료를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처리를 보통 함수에서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서 처리를 하다가 이 처리되는 코드 덩어리가 이제 생길 텐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 우리 이거를 다른 함수로 또 빼가지고 재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자료 구조가 있고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함수는 자료 구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료 구조에 의존적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린트 카라는 것은 차 구조체에 멤버 변수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 구조체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아서 잘 안되거나 반드시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의 파일에서 여러 개의 자료 구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자료 구조를 우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함수들도 점점점 많아질 거고. 자, 그래서 3개의 구조체를 만들었고, 그 3개의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 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약간 두서가 없고 혼란스러워요. 딱 봐도 그냥 코드가 보기가 싫습니다. 자, 그럼 대충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가 여기 어딘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자동차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얘 밑에다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넣고, 이렇게 눈으로 좀 보기 편하게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퍼슨을 이용하는 메서드가 여기 있죠. 함수가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이렇게 구별을 해놔요.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코드상으로 봤을 때 보기가 좀 더 낫죠. 그렇죠? 왜냐면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그 밑에 바로 모아놨으니까. 그렇죠? 모아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코드상으로 모으는 거는 사실 좀 주먹구구식이죠. 누군가 잘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이 스트럭처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럭카를 사용하지 않고 퍼슨을 사용하는 메소드를, 함수를 여기다가 잘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와 이 구조체 간의 어떤 그 논리적인 관계는 알아도 실제로
C 언어 체계에서 문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둘의 관계를 기술을 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또 얘랑 시켜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메서드들이 이 구조체의 이 내용들을 사용하는 거라면 이 구조체랑 이 메서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냥 함수를 나열을 하는 거는 이것과 이것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 이 함수들은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냥 얘네들 여기다 넣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넣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의 그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들을 같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뭐랑 이 struct car를 사용하는 전용 함수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넣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문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C++의 구조체는 좀 더 발전이 돼서 이렇게 함수를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같이 넣어놓으면 딱 뭔가 유기적으로 딱 하나의 집합체로서 사용하기 좀 편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구조체 안에 넣어버렸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프린트 칼을 만약에 제가 사용을 하고 싶으면 그냥 이제 프린트 칼을 이렇게 쓰시면은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메소드는, 그러니까 함수는 없어요. 없어졌죠. 이 함수는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 struct car라는 구조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주체는 누구만 가능하다? 이 구조체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 car을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C1, C2. 우리가 이 멤버 변수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점으로. 점이 멤버 접근 연산자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함수가 뭐가 된 겁니까? 이 struct car 구조체의 이 멤버 변수, 얘를 멤버 함수라고 해서 불러요. 디스코드에 화면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디스코드 화면 전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스코드 계신 분들 아직 잘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 번만 다시 진행할게요.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뭐 도구라든지 퍼슨이라든지 이제 카라든지 자료 구조를 만들었어요. 구조체로. 그래서 뭐 카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고, 얘네들도 이제 뭐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비워두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 한 얘기가 이 스트럭트를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함수들이 이 자료 구조에 위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가 바뀌면 당연히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인 요 자료 구조 사용 함수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걸 사용하는 함수가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찾는 게 일이다. 그래서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일단 코드상으로 프린트 칼을 뭐 여기 있던 거를 바로 밑에 놓고, 얘도 바로 밑에 놓고 줄 한번 그어주고, 자, 퍼슨을 사용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퍼슨 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또
구별해놓고 그럼 이렇게 이제 코드상으로 좀 구별이 가능한데 이게 뭐 그냥 코드상으로 우리가 사람이 편하게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이 메소드가 다시 뭐 이런 메소드가 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다가 잘못 실행하면 이제 에러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문법적으로 얘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아예 구조체 안으로 집어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함수를 집어넣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print car라는 함수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 빨간 줄 뜨죠. 그래서 print car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함수가 어디로 갔냐면 이 구조체 안으로 갔기 때문에 이 이제 함수는 이 구조체 전용 함수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멤버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멤버 변수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이제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게 멤버 접근 연산자인 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듯이 당연히 함수도 점을 이용해서 함수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1을 넣어주면 되겠죠.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반떼 잘 나오죠. 자, C2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2 이렇게 넘겨야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카라는 것을 이 스트럭트 카한테 이제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자, 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 하나,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구조체 하나 이렇게 서로 개별적으로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뭐 C1, C2, C1, C2. 그리고 이제 얘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하나는 아반떼라는 것과 2000. 여기는 소나타라는 것과 3000. 자, 둘 다 같은 구조체로 만들어졌으니까 생김새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다르죠. 우리가 다르게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출력하는 것과 얘를 출력하는 결과가 다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C1 얘가 뭘 할 수 있다? 프린트카라는 것을 멤버로서 가져가지고 프린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프린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프린트하는 행위는 뭐겠어요?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얘가 사용하는 프린트에서는 얘 거를 사용해야 되고, 얘가 사용하는 프린트에서는 얘 거를 사용해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상하죠, 이거? C1이라는 애가 자신의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자신을 다시 봤죠. 매개 변수로. C2도 자기 자신을 다시 봤죠. 심지어 여기서 C2를 넘기면 C1이 이제 C2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좀 자연스러운 거는 C1한테 출력하라고 하면 C1 정보가 나오면 좋겠고, C2한테 출력하라고 하면 C2에 출력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넘겨줘야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삭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함수 정의 자체에서 매개 변수를 받지 않으니까 잘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매개 변수를 안 맞는데 어떻게 출력을 합니까, 이거를?
C1이 없죠. 이거 지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왜? 이 모델 맥스웰러 어디 있으니까? 구조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구조체 안에 이 멤버 변수들은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 때마다 각각 새로 생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print카라는 함수가 사용하는 모델과 맥스웰러라는 이 멤버 변수는 구조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각각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체는 우리가 생김새를 정의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변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변수는 언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죠? 두 번 선언하면 두 개 만들어지겠죠? 세 번 선언하면 세 개씩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각각 다른 데이터를 넣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print라는 이제 함수를 얘한테도 시킬 수 있고 얘한테도 시킬 수 있죠. 왜냐면 둘 다 이걸로 스트럭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멤버 함수로서 print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C1을 넘기지 않아도 자기가 어차피 이걸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니까 C1 구조체니까 이걸 실행하는 주체는 C2 구조체니까 그냥 각자 자기 데이터로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구별이 되죠. 그죠? 이 두 개의 자동차를 우리가 명확히 구별을 할 수 있고 이 두 개의 자동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뭐랄까 어떤 두 프로그래밍을 구별하는 데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데이터만 있으면 처리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면 처리 자체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거, 소프트웨어라는 건 결국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모듈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혼자 스스로 뭔가를 처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단위를 이제 객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도 할 수 있는 작은 소프트웨어, 작은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 디자인은 뭐 하기 나름이니까 막 이상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표현하기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조화해서 모아놓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사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을. 그런 걸 이제 통칭 객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체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생김새의 이런 녀석들을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면 확실히 편한 게 이 자료 구조랑 이제 자료랑 데이터랑 함수가 묶여 있으니까 이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면 이게 자료가 바뀌었으니까 요 스트럭트 영역 안에 묶여 있는 함수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걸 사용하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 하나. 그래서 출력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뭐 200.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오죠.
해서 이게 일단 객체 지향, 객체로 만들어서 이런 구조체를 함수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부품처럼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또 개념이나 뭐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스트럭트 만들고, 왜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데이터 하나로 표현될 수는 없잖아요. 거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조체로 만들고,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를 해주는 함수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객체 지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객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객체 지향이 아니라, 객체 지향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자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이에요.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자라는. 자, 그러면은 수업 페이지에서 어제 잠깐 확인해봤던 건데, C++는 시언어 확장판 첫 리크였죠. 여기 객체 지향의 특성 해가지고 객체와 캡슐화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성, 다양성. 요걸 이제 객체 지향의 3대 요소라고 불러요. 어떤 언어든, 어떤 객체 지향 언어든 다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C++이든 자바든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죠. 하나만 객체 지향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다른 언어 할 때도 다 똑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객체와 캡슐화라고 되는데, 이 캡슐화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조금 대강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객체 이제 지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진행되는 거, 이거를 이제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다 절차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객체 지향은 이 절차를 품고 있으면서도 큰 시야로 보면은 이렇게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요런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요런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요런 일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객체 지향은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요.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서 나눠주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나눠줘요. 이런 객체들이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뭐 처리해가지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냈다 해서 데이터를 얘한테 넘기면 얘가 이제 자기 할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객체라는 것을 이제 하면 이 주체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원래는 이 커다란 한 덩어리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분화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의 회사나 이제 뭐 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회사가 좀 작아가지고 모든 처리를 한 번에 사람 한 명이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죠, 발전해서. 그러면은 일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혼자 일을 하기가 힘들고, 이 사람이 이 A 일과 B 일과 C 일과 D 일, 원래는 이제 A 일 하나만 있었는데 B 일도 추가되고 C 일도 추가돼요. 그럼 얘가 이제 이걸 하려면은 이거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제 일을 막 해요. 근데 일 너무 많잖아요. 힘들어 혼자서. 그러다가 얘가 만약 아파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 대체자는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구하기도 힘들겠죠. 구하기 힘드니까 뭐 또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또 A 교육시켜야지, B 교육시켜야지, C 교육시켜야지.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에 머리를 쓴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계속 A 일만 할 거고, B 일을 잘하는 사람 한 명
고용을 하자. C일은 또 C일을 잘하는 사람은 분명 고용을 하자 해서 넷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각자 일하는 파트가 조금 줄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남의 일은 남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렇죠? 얘가 잘해서 보고만 해주면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는 이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이제 분업이죠. 분업. 그 객체지향이 객체끼리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이 넷이 아주 스페셜리스트여가지고 각자 분야의 전문가 프로예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 각자 일만 잘하고 있으면 뭔가 잘 안 될 일이 없겠죠. 안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얘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막 실수를 자주 하면은 셋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 네 단계를 거쳐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도 객체가 네 개의 객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세 개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보장해야 됩니까? 항상 얘네들은 잘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객체지향에서는 객체들끼리 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객체가 하나라도 좀 이상하면 전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 올바른 동작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동의를 하시죠. 자, 그러면 객체라는 게 이제 또 객체 하나만 놓고 보죠. 그러면 객체가 아까 보시면 이제 스트럭트라는 구조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메서드도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메서드를 또 얘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체 내부에서도 이런 생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뭐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얘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데이터, 이게 메서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얽혀있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함수는 무조건 요 데이터에 의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올바르면 얘네들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올바르면 얘네들이 잘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데이터가 갑자기 막 바뀌거나 오염되면 당연히 얘네들도 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하나라도 잘 작동이 안 하면 이 객체가 올바른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객체지향이라는 우리가 큰 패러다임을 또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컴퓨터로 많이 표현합니다. 조립식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만약 맞추신다고 하면 완제품을 맞출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조립을 해서 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컴퓨터를 이제 만들려면 막 되게 중요한 부품들이 있죠. CPU 그리고 뭐 GPU, 그래픽 카드, 자, 그리고 메모리 카드,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부품들을 사서 사기만 하면 컴퓨터가 돌아갑니까? 아니죠. 조립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메인보드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죠? 뭐 파워도 이렇게 막 연결하고, 막 어떻게 막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세히는 안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연결만 하면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켜지고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 조립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케이스를 안 씌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립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내부를 보는 게 좋아서 그런 건지 그냥 케이스 값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몇 번 봤어요, 저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게 좀
그렇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니까 이 부품 케이스가 없어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나 혹여라도 이제 조카 한 4살짜리 조카 진짜 말썽꾸러기인데 그죠? 얘가 와가지고 보면은 신기하거든요. 그죠? 막 만지작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거 뗄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쳐가지고 CPU가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CPU 하나 고장나면 컴퓨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메모리 고장나도 컴퓨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올바르게 작동을 해야만 컴퓨터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조카가 와가지고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서 막 선을 끊어버리거나 부품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전체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조카가 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전화 받고 조카가 온다. 그러면 바로 어디 가서 3만원짜리 케이스 사와가지고 이렇게 씌우겠죠. 자, 그럼 조카는 일단 시커멓게 씌어만 있으면은 이게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지 다 가려져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다 하더라도 그냥 이 케이스 외부만 툭툭 쳐보다가 가겠죠. 심지어 얘가 좀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케이스가 어느 정도 충격은 막아주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정확히 이거랑 동일해요. 이 캡슐화라는 개념이. 이 메모리나 CPU나 CPU, 메인보드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 구조체 안에서 사용되는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 건들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객체에서도 얘네들이 사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오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얘네들은 데이터 의존족이니까 데이터만 우리가 잘 지킨다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는 여전히 잘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건들지 못하게 강력한 케이스를 씌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캡슐화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함부로 못 건들게 캡슐처럼 막아주는 거. 자, 근데 보시면 C1 맥스밸류 이런 거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접근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맥스밸류가 이제 30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다이렉트로 이 C1이라는 구조체의 데이터를 직접 바꿔버린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스트럭처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제가 이걸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조를 짜고 이걸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뭣도 모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넣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동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럼 자동차가 마이너스 100이면 좀 이상하죠. 후진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발자, 이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막겠다라는 거예요. C1의 이 맥스밸류 이런 데이터를 누구나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게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하겠다 이거예요. 얘네 접근 제어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스트럭트 이 구조체는 접근 제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고 스트럭트랑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한? 이 접근 제어라는 개념을 추가한 게 이제 스트럭트가 아니라 클래스라는 문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조체랑 클래스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클래스는 접근 제어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클래스로 바꿨을 뿐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바로 빨간 줄 뜨죠, 이렇게. 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접근 제어가 됐죠. 그러면 이 맥스 벨로라든지 프린트카는 어디서만 쓸 수 있다? 같은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가 있다. 이 모델은 무조건 여기 카라는 애가 이 카 클래스 안에 멤버 함수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프린트카라는 함수도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멤버 함수인 다른 함수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속해 있는. 그 외부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클래스라는 것을 이제 알아봤는데, 클래스가 사실 객체 지향에서의 천병이에요. 이걸 반드시 클래스를 알고 이해하고 쓰실 수 있어야 객체 지향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구조체에다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구조체에다가 함수까지 추가를 하고 거기에다가 접근 제어라는 것까지 추가를 하면 클래스가 된다. 자, 안 되니까 잠깐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도 다 막아놓으면 심지어 이 사용자도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나 슬롯 같은 걸로 조금 열어둬요. 그래서 제한된 방식으로만 접근 가능하게 열어둡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막아두면 사실상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끔 하려면 접근 제어를 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접근 제어를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허용하지 않는 거는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모아둡니다. 프라이빗 땡땡 하고 모아주세요. 여기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허용하고 싶은 부분은 퍼블릭 그리고 땡땡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서부터는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접근 제어를 하나 설정을 하고 이렇게 들여쓰기 한번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스트럭트가 아니죠. 여기 클래스로 만들 때는 이렇게 클래스라고 적지 않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구조체처럼 이렇게 초기화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겠다. 지금은 생성자가 없으니까. 자,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구조체랑은 살짝 푸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어쨌든 이제 C 원점 잠시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요거는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초기화 방법 중에 막 이제 균일 초기화, 그렇죠? 직접 초기화, 복사 초기화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균일 초기화라는 이 중괄호가 나온 이유가 지금 요런 상황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뭐랑 좀 비슷합니까? 함수랑 비슷하죠, 그죠? 함수명, 리턴 타입, 4개 변수죠.
그래서 이 객체를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과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괄호, 그러니까 소괄호 말고 중괄호로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카랑 엑셀 정도는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으로 이 두 개는 열어놨으니까. 이거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맥스벨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